안녕하세요. 패밀리 헤리티지 사업부의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양다희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 자산승계, 그러니까 상속과 증여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네. 다루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유류분에 대해서 그렇죠. 쭉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봤고, 네네. 오늘은 좀 증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 증여 앞단 말고 증여 네. 이후에 좀 네.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데 많은 네. 사람들이 증여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관심이 네. 없고 깊이 있게 생각 안 네, 하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증여 뒷단의 일이라고 하면 이제 네. 증여가 이행이 된 그렇죠. 이후에 이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가 네. 가장 큰 그렇죠. 일이 될 텐데 네. 그래서 뭐 그 이미 일단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네. 뭐 화장실을 갔다가 음. 나오면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말처럼 180도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령이 아니실 때 증여를 하시고 나면 이제 자녀와의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렇죠. 증여를 이제 해버리면 어떤 물론 나쁜 마음이지만 재산을 내가 뭐 100이 있으면 네. 90을 받았다 하면 사실 조금 소홀해질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꼭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니지만 네. 사실 이게 그래도 이제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물려줄 자산이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거의 대부분을 만약에 미리 받아버리면 그 좀 행동이 네, 조금 더 행동거지가. 소홀해질 수 있지 네. 않을까. 그걸 많이 생각이 우려하시는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제일 꺼려하시는 게 그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줬을 때 힘이 약해질 것 네. 같다. 근데 통제를 못할 것 네. 같다. 분명히 이제 세금을 위해서 이제 증여를 절세를 위해서 세금을 이제 줄여야 되니까 증여를 생각하시는데 주자니 이게 또 자녀들이 걱정되는 포인트들이 걱정이 있고. 되고 안 주자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그렇죠. 같고 또 안쓰럽고. 그렇죠. 또 딜레마 어차피 네. 자녀한테 줄 건데 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미디어나 뭐 네. 이런 데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쵸? 뭐 효도계약서라는 네. 개념 있잖아요. 뭐 효도 그렇죠. 사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연예인들 이슈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효도계약서 많이 말은 하는데 그렇죠. 뭐 이게 정확히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고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네, 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어떤 효도계약서 상의 내용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딱 닥쳤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 효도 계약서가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효도계약서라는 건 결국은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네, 네. 얘기가 되는데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뭐 부동산 하나라고 치면 부동산을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너가 나한테 효도했을 때만 네. 이 증여가 유효하고 네. 너가 나에 대한 부양음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나 이 증여 재산을 반환받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일종의 부담을 지우면서 증여를 한다라고 그렇죠. 해서 일종 조건부 증여인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실상 증여라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행이 된 이후로는 이거를 반환받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명의가 넘어갔으니까 네, 이미.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 조건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반환받기 용이하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효도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건데 그럼 뭐 효도 계약서에 이제 네. 쓰는 내용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주로 효도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 효도죠. 게 네. 맞겠지만 효도가 어떤 걸까요? 저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네. 한 달에 한 번 네. 혹은 뭐 두 번 혹은 몇 번 이렇게 찾아뵙기라든지 네. 혹은 손자녀가 있으면 같이 방문하기 네. 혹은 뭐 가족 식사 모임에 그렇죠. 월 1회 이상 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또 일정 생활비를 뭐 조금 네. 지급해 주기라든지 네. 뭐 무궁무진할 텐데 뭐 좀 하고 계신가요, 세무사님? 저희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없어요. 하나도 없으신가요? 계약서를 좀 쓰셔야겠네요. 네, 쉽지 않네요. 뭐 저도 뭐 사실 뭐 한다고 하기는 참 민망한 수준이기는 네. 한데 뭐 매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뭐 제 이제 다행히 세후 네. 저희 급여 세후 10%를 이제 어머니께 매달 드리고 있는데 훌륭하시네. 네. 하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죠. 이런 효도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죠. 내일부터 당장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이번 9월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네. 당장 안 드려도 네. 사실상 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없죠. 뭐 집에 예. 쫓아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부양 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부양 의무라는 것 자체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 저랑 이제 세무사님처럼 성년 자녀인 네. 경우와 이제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렇게 강력한 의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일정한 생활을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네. 반면에 이제 부모님은 그런 어떤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시면 이제 네. 저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드려야 하는 의무인데 사실 네. 이게 그렇게 강력한 의무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증여를 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사실 네. 어느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네. 부양 의무라고 뭐 써둔다고 한들 사실 이게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네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네. 이게 사실은 증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경제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윤택하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일 그렇죠. 텐데 증여하시고 났을 때 어쨌든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실 네. 테고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자녀들이 뭐 부양 의무를 좀 해태한다고 해서 네. 원래 이제 좀 해야 되는 의무들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네, 그거를 이유로 이제 반환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은 이제 최대한 구체적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찾아뵙는 뭐 횟수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적시할수록 좋은 거고요. 숫자가 들어가면 좋겠네요. 아, 딱. 역시 계량적- 숫자가 있어요. 역시 세무사님이셔서 그런 것처럼 똑같이 네. 그 이제 해제가 되는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또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예시로 네. 들면 뭐 이행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뭐 연속으로 네. 2회 이상 뭐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체납시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 네.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라든지 뭐 음. 횟수를 좀 구체적으로 적시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분쟁 소지가 너무 많은 부분이잖아요. 계약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약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뭔가 내가 너한테 증여를 해주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쵸, 효도계약서 이게 사실은. 이게 바람을 담아 놓으면 네, 맞습니다. 지켜지지 않아도 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네. 너하고 나와 계약이니까 이거 이대로 안 하면 반환이야라는 그렇죠. 걸 이제 명확히 권리의 의무를 명확하게 그렇죠. 명시를 하셔야 네. 되고 근데 결국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냐 했을 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효도계약서가. 만일에 이제 자녀가 계약을 했지만 네. 안다 이거죠. 근데 뭐 제대로 이행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 뭐 외국 가고 막 이랬어. 그렇게 되면 뭐 맞아요. 사실 네. 아무리 뭐 네. 조건이나 해제 사유를 그렇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한들 네. 결국 궁극적인 방법은 소송이 될 텐데 네, 그렇죠. 뭐 부모 자식 간의 이 어떤 아이, 참 소송이라는 어렵죠. 게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결국은 부모님이 이제 그렇잖아요. 늘 내리사랑이라고 네, 부모님이 아쉽고 항상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결국 부모님 포기를 하시게 되는 네, 상황이 현실적으로 많을 봤을 거예요. 때. 예. 그래서 뭐 이런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효도계약서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법적인 효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했을 때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맞습니다. 사실 실제 작동하기가 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이거를 작성을 하시는 거면은 뭐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반환이 되는 그 과정까지 유념해 두신다면 네. 사실 그거를 반영을 할 수 있는 좋은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네, 그 단순히 이제 효도계약서만으로는 네. 한계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네.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구현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네네. 그래서 사실 그 신탁을 좀 활용하면 네. 증여하실 때 신탁을 활용하시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포인트들을 100%는 아니더라도 이제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가 사전에 네, 위원회 맞습니다. 방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증여를 하되 네. 이제 조건부 증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증여 계약서에 보면 뭐 언제까지 예를 들면 신탁 계약을 유지를 해라라고 네. 기재가 되어 있고 신탁 계약서 안에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효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재산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탁 계약하고 증여 계약하고 결합이 된 형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좀 더 강력한 어떤 효과가 발생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법적 구속력이 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꼭 효도의 어떤 부양 의무나 이런 측면을 떠나서도 이 네.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좀 여러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만약에 사업을 하는 자녀다 네. 하면 증여를 하시면 뭐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뭐 압류가 들어오든 이런 그렇죠.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사실상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신탁을 하시게 되면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재산 보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증여 이후에는 자녀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뭐 대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타인에게 이제 증여 뭐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도 네.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탁을 해 놓으시면 이 신탁 재산에 대해서 운용 지시권자 자체를 우리 또 부모님을 설정할 네, 수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벤트들이 있으면 부모님의 동의 하에서만 네. 가능하게끔 이렇게 또 계약을 체결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폭넓은
대부분 통제권 행사가 그렇죠. 가능한데 좀 더, 사실 뭐 사실 성년 자녀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게 이게 일방적으로는 쉽지 않거든요. 좀 자녀 입장에서 치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때는 통하잖아요. 계약할 때 이제 이런 거죠.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자녀분이 이제 증여 계약하러 왔다가 신탁 계약이 잘 모르고 왔다가 그렇죠. 신탁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이 그래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도 받는 게 받아야죠. 좋잖아요. 맞습니다. 받는 게 좋으니까 아닙니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인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좋은 취지로 이제 신탁 계약을 하는 거니까 본인 자신도 본인 재산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 뭐 이게 꼭 뭐 절대로 뭐 부모님만을 위해서 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자녀를 못 미서도도 아니에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재산권 보호라는 거는 같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신탁 계약까지 오시게 되는 분들은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생각 이상으로 정말 많이 그래서 고민하시죠. 이제 저희한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제 그러면 신탁 계약서나 증여 계약서에 이 괘씸하게 되면 아들이 괘씸하게 되면 이때 만약에 저희가 반환받을 때 그런 재반 비용이라든지 뭐 소유권 이전에 있어서 뭐 조세 공과금도 아예 그냥 괘씸한 아들인 수증자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항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사실 의미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세법 관점에서 보면 우리 증여를 할 때 세금의 이제 납세 의무자 자체가 재산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원래 증여를 할 때는 당연히 자녀가 이제 증여세를 냈겠죠. 근데 반환하게 되면 다시 부모가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이제 수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되면 납부하실 수밖에 없죠. 납세 의무자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세법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고민하시는 뭐 분들이 선언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증여하고 반환하잖아요. 혹시 이제 아들이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이런 사유로 세금 문제를 좀 간략히 또 말씀드려보면 중요한 문제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증여를 할 때 저희는 증여를 한 달로부터 이제 3개월이 되는 달 말일까지 그러니까 9월 오늘이 며칠이죠? 9월 날짜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한 7, 8일 된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9월 7일이다 했을 때 증여를 하면 사실 12월 말일까지가 이제 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만일에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거나 취소한다 이랬을 때 반환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증여세는 없어요. 사실 납부 의무가 없는데 만약에 증여세 신고 기간인 3개월을 지나고 반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거고 그로부터 또 3개월 안에만 반환하면 사실은 해제에 의해서 반환하더라도 증여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그 증여 신고 기간 내에 반환하면 아예 이제 세금 문제가 없고 근데 한 번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환할 때는 3개월 내에 반환해야지만 증여세가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 아예 이제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면 그렇죠. 당초부터 계약이 없었던 세금 거죠. 문제가 없는 건데 그냥 합의 해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냥 반환될 때는 증여세 문제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막 생각이 난 게 그 얼마 전에 그 모 재벌 2세 분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렇죠.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렇죠. 세간에 그러면서 이제 되었, 결혼을 했던 이제 사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결국은 장인 어른에게 받은 주식을 결국 반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사에 났었죠. 그럼 이런 것들도 결국은 증여세를 뭐 제대로 다시 납부를 하셨겠네요. 결국. 사실 이게 제가 그 알기로는 수개월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이제 반환한 걸로 알고 있어서 3개월이 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반환 받으신 전 장인어른께서 그렇죠. 수증자가 되니까 증여세를 납부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세금을 납부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세법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딸하고 잘 살려고 이렇게 증여를 해주고 이제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뭐 다시 반환받을 때 또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 뒷단에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뭐 사실 어떤 뭐 신탁이 됐든 뭐 증여가 됐든 어쨌든 이렇게 하실 때 세금적인 이슈는 꼭 고려를 하시고 굉장히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할 때 그래서 꼭 전문가의 이제 어떤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오늘도 이제 자산 승계 관점에서 이제 특히 증여 그리고 증여. 그 후단의 특히 일들을 좀 많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뭐 앞단에 증여세를 절세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증여를 하시고 나서 가족 간의 관계와 그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게 사실 증여가 요즘에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특히 미성년자나 이런 분들한테 증여하시려는 분들이 너무 네. 많아서 뒷단의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네. 좀 참고하셔가지고 절세도 좋고 다 네. 좋은데 증여 이제 앞단과 뒷단을 좀 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이 선택을 됐으면- 하시는데. 네, 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뭐 유익한 내용을 좀 전달드렸으면 네, 싶은데 그래서. 네. 네, 오늘은 네. 증여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좀 더 좀 재밌는 좀 더 유쾌하고 재밌는 네.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